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막장 드라마 같은 제 결혼 생활의 파국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혹시라도 지금 밥을 먹고 계시거나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분이라면 얘기를 듣다가 헛웃음이 나오거나 속이 뒤집힐 수도 있으니까 미리 조심하시라 예고해드려요. 그래도 아니 정말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 있어? 싶은 제 얘기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전 남편과 6년 전 결혼을 했습니다. 저보다 2살 많은 남편은 제가 대학생 때부터 4년 동안 교제해온 사람이었죠. 꽤 오랜 연애를 거치면서 당연히 결혼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결혼 전 남편은 분명 따뜻하고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도 깍듯이 잘했고 서로 믿음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이어졌죠. 남편은 홀어머니의 외아들이었는데 제 우려와 달리 시어머니도 꽤나 오픈 마인드라고 하더군요. 전 아무리 그래도 혼자 하나뿐인 아들을 키우셨는데 애착이 남다르지 않으실까 하고 내심 걱정하고 있었어요. 결혼하기 전 시어머니를 처음 뵀을 때 인상이 정말 좋았어요. 난 깨어있는 사람이야. 어디 가서도 젊은 사람들이랑 잘 지낸단다. 그러니 너도 내게 딸처럼 아니다. 요샌 그러면 안 된다고 하더라. 내가 친구다 생각하고 대하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죠. 시어머니는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사소한 것들을 직접 챙겨주셨고 신혼집은 물론 결혼식도 네가 원하는 대로 꾸며보라며 난 요즘 트렌드를 잘 알거든 하고 살갑게 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까지도 참 보기 드문 시어머니시다. 이런 분이면 너도 결혼 생활이 편하겠다고 칭찬하셨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도 부모님과 다를 바 없이 날 아껴주시는 분이구나 라며 크게 호감을 갖고 있었죠. 그런 시어머니를 보면서 전 소위 말하는 고부 갈등 같은 건 우리 집에 없을 거라며 안도했습니다. 한 가지 조금 의아했던 건 시어머니가 결혼 전에 제 건강 진단을 좀 받아보자며 절 직접 병원에 데리고 가셨던 일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심장, 간, 장, 혈관 등등 제가 아픈 곳 없이 건강하다는 결과지를 받고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전 시어머니가 그만큼 절 아낀다고 생각해서 꽤나 감동했죠. 하지만 그랬던 시어머니의 속내는 사실 시커먼 것이었고 결혼을 하고 난 이후 180도 바뀔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신혼 초엔 뭐 다들 그렇겠지만 저희도 그럭저럭 나쁘지 않았어요. 경제적으로 둘이 직장을 다니면서 맞벌이를 하니까 부족함 없이 생활했죠. 다만 시어머니가 좀 지나치게 아들에게 집착하는 듯한 모습이 조금은 불편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 괜찮다 생각하며 넘어가곤 했어요. 여자들은 다들 알잖아요. 결혼하면서 시댁 문제는 피하기 어려운 숙명 같은 거라는 걸요. 그러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어머니는 훨씬 무서운 분이셨습니다. 처음엔 잔소리가 많으신 정도였는데 결혼 생활을 하면서 시어머니가 아들, 그러니까 제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과하다 싶더라고요. 아들, 머리카락 한 올도 상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의 집착이랄까요? 간섭이랄까요? 남편도 그걸 어느 정도 즐기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남편은 착하고 순한 면이 있지만 또 한편으론 마마보이의 기질이 조금 있어 보이기도 했죠. 어느 날부터 시어머니가 제게 은근히 불만을 표시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사소한 잔소리 정도였죠. 예를 들어 제가 시댁에 인사차 방문하면 오늘은 반찬 뭐 했니? 우리 아들은 짜게 먹으면 안 되는데. 아들은 내가 어릴 때부터 어떻게 키웠는지 아니? 네가 더 꼼꼼히 챙겨라. 이런 식이었죠. 물론 그 정도는 저도 그래 부모님 입장에서 아들 건강이 걱정돼서 그러시는 거겠지 하며 이해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점점 제 사소한 생활 습관까지 간섭하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전화해서 지적하시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제가 바빠서 집안 청소를 주말로 미뤘거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갑자기 집에 들이닥쳐서 네가 결혼 전에 그렇게 깔끔을 떨더니 이젠 내 아들한테 등한시하냐 막 이러면서 화를 내셨죠. 난감했지만 전 일단 죄송해요. 제가 오늘 좀 바빴어요.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그 뒤론 청소 문제로 매번 잔소리였어요. 여자가 게으르면 안 된다. 내 아들 숨 막힌다. 이런 잔소리만으로도 속이 상하는데 갈수록 괴롭힘이 심해졌습니다. 하루는 제가 친구들과 외식하러 간다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셔서 네가 놀러 다니는 동안 우리 아들은 뭘 먹고 있겠니?
밖에서 밥을 먹이더라도 건강식을 챙겨줘야지. 네가 마음대로 집을 비워도 되니? 이러면서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더 가관인 건 제 직장 근처로 무작정 찾아와서 아들 도시락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셨던 일도 있었어요. 제가 직장을 마치고 집에 오면 밤 늦은 시간인데 저보고 새벽에 일어나서 도시락을 싸놓고 출근하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집밥 먹어야 건강해지는데 네가 대체 아내가 돼서 뭘 하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절 나무라셨습니다. 제가 일하는 걸 뻔히 아시면서도 여잔 시집와서 남편 내조하는 게 우선이지 밖에서 일한다고 바쁘다고 하면 어떡하니? 이러면서 면박을 주셨어요. 결혼 전과 달리 시어머니는 전혀 쿨하지 않았고 되려 남편을 극도로 편애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절 점점 못마땅하게 여기시는 듯 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시어머니의 간섭과 괴롭힘은 조금씩 수위를 높여갔고 한번 마음에 걸린 부분이 생기면 매일처럼 잔소리를 퍼부으셨어요. 상황이 점점 악화되지만 그래도 남편과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해야 하니 전 혼자 속으로 삭히며 지낸 날들이 길어졌습니다. 결혼 1년 차쯤 되자 시어머니는 아예 제게 대놓고 네가 마음에 안 든다 이런 뉘앙스를 풍기곤 했어요. 뭘 해도 시어머니 기준에 만족을 못 시키는 거예요. 좋은 날 기분 풀어드리려고 맛있는 케이크를 사다 드려도 난 단 거 안 좋아한다. 왜 며느리라는 게 나를 이렇게 모르냐? 이러면서 핀잔을 줬고요. 그걸 계기로 한동안은 제가 뭘 해도 꼬투리를 잡았죠. 내 아들 옷 입혀놓은 거 봐라. 색깔 감각도 참 없다. 아침밥이 영 부실하네. 너 이번엔 또 무슨 명목으로 밖에 나가려고 했니? 등등등 지나치다 싶을 만큼 잔소리와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너무 심하게 군다고 얘기해봤지만 남편은 우리 엄마 원래 말이 좀 거칠어도 마음은 안 그래. 좀 이해해줘. 이러면서 대수롭지 않아 했어요. 아니 제가 당하는 괴롭힘은 점점 커지는데 남편은 엄마니까 하며 눈을 감는 게 너무 답답했습니다. 게다가 나중엔 시어머니가 동네 분들이나 친척들 앞에서 우리 며느리가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부터 10까지 내가 다 가르쳐줘야 된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아들 보고 결혼 좀 더 생각해보라고 할 걸 그랬어요.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니신다는 얘기를 듣기도 했어요. 분명 처음엔 너랑 친구처럼 지내자고 하셨는데 제가 뭘 해도 흠을 잡거나 기분 나쁘게 꼬투리를 잡으시니 점점 속이 상했습니다. 이런 사소한 일들이 쌓이면서 시어머니가 절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는 걸 확실히 느끼게 됐죠. 거기다 남편에게 네가 여자 선택을 제대로 못했다. 네 와이프는 너한테 맞지 않는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셨다는 소리를 전해 들었을 땐 정말 서러웠죠. 남편에게 하소연해봐도 남편은 엄마가 그냥 툭툭 내뱉는 말이야. 의미 없이 한 소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이러며 넘어가려고 했고요. 저 또한 결혼 전엔 시어머니가 그렇게 절 예뻐해 주셨으니 제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예전처럼 어머님이 절 좋아해 주실 거라 애써 생각했습니다. 매일같이 제게 이것저것 잔소리하고 우리 아들 운운하면서 제겐 살짝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도 우리가 같이 사는 건 아니니까 하고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했어요. 어쨌든 남편과 전 따로 신혼집을 얻어 살았고 시어머니는 가까운 곳에 계시긴 했지만 당장 한 집에 사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일이었죠. 그 사건이 시작된 건 결혼한 지 2년쯤 지났을 때부터였습니다. 남편은 연애할 때부터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는 사람이었어요. 나이도 젊은데 지나치게 건강을 염려한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죠. 영양제도 많이 먹었고 평소에 꾸준히 챙겨 먹는 약도 있었고요. 제가 왜 그렇게 약을 많이 먹어? 어디 아파? 하고 물어보면 별거 아니야. 신경 쓰지 마. 이러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어요. 겉보기에도 어디 문제 있는 사람 같아 보이진 않아서 저도 깊이 생각하지 않고 넘어갔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사실 절 속이고 결혼을 한 거였습니다. 남편은 선천적으로 간 기능이 약했고 아무리 관리를 한다고 해도 결국 나중엔 간을 이식받을 수밖에 없다고 그랬대요. 전 남편의 상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남편이 매일 피곤하다고 하고 얼굴빛이 안 좋으니 단순히 일이 많이 힘든가 보다 하고 말았는데
계속 간 건강이 나빠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갑자기 병원에서 간 기능이 심각하게 떨어졌으니 이젠 간 이식을 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은 거예요. 전 물론 남편과 시어머니 모두 엄청난 충격에 빠졌죠. 그때부터 제 악몽은 서서히 시작됐습니다. 남편의 간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전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솔직히 간 이식을 한다는 게 얼마나 큰 결단인지 잘 몰랐지만 장기 이식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무게감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도 전 부부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당연히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병원에서 이식 가능 여부를 검사받기 시작했죠. 그리고 불행인지 다행인지 제 간을 남편에게 기증하기 적합하단 판정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저도 기꺼이 돕고 싶었죠. 결혼해서 동고동락한 내 남편이잖아요.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사이인데 당연히 가능한 모든 걸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어머니의 태도였습니다. 제 건강 상태 같은 건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고 오직 네가 꼭 이식을 해줘야 한다. 우리 아들 살려라. 이렇게만 강조하며 거의 통곡에 가까운 설득을 하시는데 전 점점 기분이 이상해지더라고요. 물론 남편은 내가 너무 충격받으면 어쩌나 하는 얼굴로 이식 수술에 대해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지만 시어머니는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 아들은 평생을 착하게 살아온 애다. 네가 안 해면 당연히 해줘야지. 네 간 한 조각쯤이야 없어도 사는데 지장 없어. 우리 아들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잖니? 우리 아들 아니면 네가 뭐가 되겠냐? 네 남편 네가 살려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저도 남편 살리고 싶었지만 여러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었죠. 아직 아이가 없는 것도 걱정이었고요. 솔직히 처음 연애하고 결혼할 때 선천적으로 간이 약하다는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것도 화가 나고 괘씸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태도는 자신들이 저에게 어떻게 했는지 전혀 모르는 듯 너무도 독선적이었습니다. 제가 조금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자 우리 아들이 잘못되면 전부 네 책임이야. 이러면서 강하게 몰아세우셨습니다. 심지어 넌 내 아들한테 미안하지도 않냐며 지금까지도 며느리 노릇 제대로 못했으니 이번엔 확실히 하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친정 부모님은 네 건강도 중요한데 혹시 무리해서 이식을 했다가 너까지 위험해지면 어떡하려고 하냐고 염려하셨죠. 아무래도 딸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실 수밖에 없으셨겠죠. 전 그런 부모님께 그래도 남편 살리는 일이라면 제가 위험하더라도 해야 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안심을 시켰습니다. 이러쿵저러쿵 해도 일단 남편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건 현실이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전 사랑이 최우선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거든요. 간 이식을 결정하기까지 꽤 복잡한 검사를 여러 번 했어요. 제 건강이 이식 수술을 감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남편 몸에 제 간 일부가 적합한지 검사 기간 내내 시어머니는 검사 결과가 늦어진다, 의사가 일을 게을리한다 등등 온갖 짜증을 제게 쏟아부으셨습니다. 심지어 안 그래도 불안한 절 의도적으로 쥐어짜듯 매일 전화해서 밥 챙겨 먹고 있냐, 제때 잠은 자냐 묻는 것도 아니고 오늘 검사 결과 빨리 안 나오면 어떡하냐. 우리 아들 괜히 시간 지체돼서 너 위험해지면 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몰아붙이시는 거예요. 그 순간마다 속이 상했지만 그래도 남편에겐 내색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이미 건강이 안 좋은 상태니까 최대한 스트레스 없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남편 스스로도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내가 이렇게 아프니까 너도 고생이네. 미안해. 그리고 정말 고마워. 이런 말을 할 때마다 그나마 그래 이 희생이 헛되지 않겠지. 같이 잘 이겨낼 수 있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힘겨운 시간을 견디던 중에 어렵사리 수술 날짜가 잡혔어요. 수술 전날 밤 전 잠이 오지 않아 뜬 눈으로 지새웠죠. 정말 무서운데 그래도 남편을 살리는 거니까 하고요. 그런데 그날 밤 시어머니는 또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수술이 실패하기라도 하면 어떻게 할 거니? 제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해라. 혹시라도 이식 수술 중에 못하겠다고 뛰쳐나오거나 할 생각 말고
수술 그만둬버리면 우리 아들 죽는다. 이런 말들을 퍼부으시는 거예요. 전 전화기를 들고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니 무슨 제가 중간에 그만둘 수 있는 수술인가요? 이식 수술은 다 준비되고 의사 선생님들과 의료진이 하는 거지 제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전 그냥 마취가 되고 제 간 일부를 떼어내면 되는 수동적인 입장인데 말이죠. 정말 그 순간엔 내가 시어머니 말 듣다가 간 이식이고 뭐고 멘붕에 오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까지 남편 손을 꼭 잡았어요. 남편이 절 보며 희미하게 웃었죠. 고마워. 꼭 고맙다고 할게. 그 말 한마디에 전 다시 한번 결심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내 남편이 살 수 있다면 이 정도 희생은 감수해도 돼. 수술실 복도에 시어머니도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 표정이 살벌하더라고요. 걱정이 섞인 표정이라기엔 이상하게 거만한 기세까지 느껴졌습니다. 아휴, 설마 수술 전에 무슨 일 생기겠어? 간 떼주는 것도 뒷말 없이 잘 해야 될 텐데. 이러면서 말을 흘리는데 전 그냥 참고 말았죠. 그렇게 전 수술실로 들어갔고 마취 준비를 하며 정신이 몽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잠들겠지 하는 생각이 들 즈음 멀어지는 시야 속에서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하며 우는 듯한 시어머니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그 순간까지만 해도 전 그분이 뭘 잘못했든 간에 그래도 자식을 살리고픈 엄마 마음이겠거니 하고 이해를 하려고 했죠. 그리고 의식이 스르르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잠이 든 건 아니었는지 가끔 잠깐씩 들리는 소리도 같고 머릿속에 희미한 불빛이 깜빡이기도 했어요. 잠결에 이거 환자 마취 수치가 같은 의료진의 목소리가 들렸고요. 그 뒤론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뭔가 살짝 잠들었다가 선잠을 자고 깬 느낌이 들었다가 정신이 오락가락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긴 밤이 지나고 병실에서 눈을 떴을 때였습니다. 옆엔 남편이 휠체어를 타고 있었죠. 전 뭔가 내가 좀 전에 죽었다 살아난 건가 싶은 착각까지 들 정도로 정신이 없었어요. 배 쪽에 통증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머리는 울렁거리고 눈도 제대로 못 뜨겠고. 그런데 그 혼미한 상태에서 가장 먼저 들은 소리가 뭔지 아세요? 바로 시어머니의 표독스러운 고함 소리였습니다. 일어나 이년아, 언제까지 잠만 쳐잘 거야. 제가 놀라서 깨어나자마자 들은 말은 어쭈 눈 동그랗게 뜨는 것 좀 봐라. 간 떼졌다고 뭐라도 된 줄 아나 보지? 고맙기는 한데 이제 너 같은 년 필요 없다. 이거였어요. 제가 잠에서 덜 깬 건지 제 귀가 잘못됐나 싶을 정도로 충격이었습니다. 보통의 정상적인 가족이라면 환자가 수술받고 깨어나면 가족들이 고생했다, 고맙다, 아프진 않냐 이러잖아요. 근데 제게 들린 건 감사와 위로가 아니라 이제 너 쓸모없다, 필요 없다, 당장 꺼져라 같은 모멸이었어요. 어느 정도 예상은 했다고 해도 그 순간은 정말 숨이 막혀서 말도 안 나왔습니다. 이어진 시어머니의 말은 더 가관이었어요. 여기 이혼 서류 준비했으니까 도장 찍어. 앞으로 우리 아들 네가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마라. 이미 네가 간 줬으니 의문 다 했어. 그게 어디냐? 어차피 서로 힘들었잖아. 이제 다 털고 가라. 이런 식으로 말이죠. 제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남편은 뭐하고 있었냐고요? 바로 옆에서 휠체어를 탄 채로 고개를 돌린 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괜히 수술 부위인 배 쪽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얼핏 남편 얼굴을 보니 살짝 미안한 기색이 있는 것 같긴 했지만 그래도 마찬가지로 입도 뻥끗 안 했죠. 전 침대에 누워 몸도 제대로 못 가누면서 그저 이혼 서류요? 하고 겨우 중얼거렸습니다. 시어머니 마치 다 계획이 있었다는 듯 그래 내 아들 이제 죽을 고비 넘겼으니 잘 살 거야. 근데 앞으로의 새 인생에선 네가 필요 없어. 내 아들 건강하게 만들어줬으니 그걸로 만족하고 더 바라지 마라. 네 역할은 여기까지야. 이러면서 코웃음을 치셨습니다. 몇 분 되지 않았지만 정말 악몽 같은 시간이었어요.
온몸에 피가 다 빠져나가는 기분이 들었죠. 그분 말처럼 간 이식 후엔 더 이상 제가 필요 없다는 거였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걸 이미 얻었으니 이제 절 버리는 행위나 다름없는 거죠. 절망감, 배신감, 분노, 모든 감정이 다 섞여서 눈앞이 아찔했어요. 그때 간호사 선생님이 들어오셨고 시어머니께서 지금 환자분이 많이 예민하고 수술 얼마 되지도 않았으니 안정을 취하게 해주세요 하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고 이미 내 할 말 다 했으니 됐어요. 서류만 빨리 내놓으라고 해요. 이러곤 병실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남편도 그런 시어머니를 따라 나가버렸고요. 너무 서글펐습니다.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결혼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무서운 거였나? 내가 사람이 아니라 간 떼주는 도구였나 하는 자괴감이 몰려왔죠. 순간 울고 싶었지만 눈물도 안 나더라고요. 내가 살면서 막장도 이런 막장 같은 일을 겪다니 하면서 정신이 아득했습니다. 한참 뒤에 남편이 병실로 돌아왔어요. 전 신락 같은 희망으로 물었죠. 정말 이혼하겠다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미안해. 근데 엄마가 네가 지금까지 계속 엄마한테 함부로 굴었다고 생각해. 그래서 너한테 좋게 정리하자고 해도 안 통할 거라고. 이런 식으로 횡설수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더 이상 날 힘들게 하지 말라며 자긴 지금 몸이 아프다고 방금 수술했다고 그러더군요. 전 도무지 남편의 변명도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함부로 굴었다뇨? 시어머니한테 잘못한 거라곤 제가 잔소리를 들으면서도 꾹 참고 그분 눈치 봤던 게 다인데 물론 제가 시어머니 말대로 전부 맞춰드리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혼이라뇨. 그것도 제가 목숨 걸고 남편에게 간을 내주고 살려주려고 했는데요. 남편은 제가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는데 라고 울먹이며 물어도 그저 그냥 좀 쉬어. 난 병실이 다른 곳이라서 하고 병실을 떠나버렸어요. 그리곤 잠시 후 시어머니가 전화로 저에게 폭언에 가까운 문자를 보냈습니다. 네가 할 일은 이제 다 했잖니? 지금껏 우리 집에서 널 받아들인 걸 고마운 줄 알아라. 이제 너 필요 없으니까 깔끔하게 내 아들이랑 정리해. 빨리 도장 찍어. 전 혼자 병실에 남겨져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처음부터 그들은 이럴 작정이었던 것 같아요. 애초에 결혼 전 건강검진을 시켰던 것도 남편 식단에 유난을 떨었던 것도 다 이날을 위한 계획 속에 있었던 일인 거였죠. 친정 부모님께 알리자니 아마 큰일이 날 것 같고 제 상태가 너무 초라해서 그냥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있었어요. 정말 막장은 그 다음부터 벌어졌습니다. 다만 그 이후의 얘기에서 주인공은 남편과 시어머니가 아니라 바로 저였어요. 시어머니는 급히 병실로 달려와 문을 열자마자 거의 구르듯이 제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제 손을 덥석 잡고 아이고 며느라기야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제발. 이러면서 절박하게 매달리셨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이 일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시간을 조금 돌려봐야 합니다. 남편이 간 이식을 받았다는 소리를 듣고 전 마음을 다잡고서 남편이 다니는 병원에 기증자 자격으로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뜻밖의 인연을 만났어요. 너 평내중학교 다닐 땐 은지 아니야? 절 보고 한박 웃음을 짓는 남편의 담당 의사를 보고 전 당황해서 네 하고 되물었죠. 담당 의사는 바로 저와 3년 내내 같은 반이었던 친구였습니다. 제가 그 친구를 유난히 더 기억하고 있던 건 그 친구가 3년 내내 저희 반 반장이었던 것 외에도 그 친구가 졸업식 날 저에게 좋아하는 마음을 고백하는 문자를 보냈었기 때문이에요. 그 친구와의 인연은 사실 꽤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죠. 우린 초등학교 때부터 같은 동네에서 자라면서 알던 사이였고 중학교 땐 같은 반이었어요. 그 친구는 말수가 많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키가 크고 공부도 잘했지만 조용한 성격이라 교실에서 두드러지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반대로 전 활달한 편이었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했죠. 성격이 달라서 사실 그렇게 친한 사이라고 생각하진 않았고 3년이나 같은 반이었지만 접점도 없었고요.
중학교 졸업식 날 친구들끼리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으며 마지막 인사를 나누며 한창 친구들과 사진을 찍고 있는데 그 친구가 절 조용히 불렀습니다. 너 이따 집에 갈 때 잠깐 시간 돼? 어? 왜? 그 친구는 그냥 나중에 얘기해 줄게 라며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날 우린 따로 만나지 못했어요. 친구들과 떠들고 사진 찍고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었거든요. 결국 전 부모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고 며칠 뒤에야 그 친구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졸업식 날 너한테 할 말이 있었는데 못했네. 사실 나 3년 동안 계속 널 좋아했어. 그런데 용기가 없어서 얘기 못했어. 전 괜히 대답하기 민망해서 답장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린 서로 다른 고등학교로 진학했고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죠. 그렇게 끝났다고 생각했던 인연이었는데 10년이 지나고 나서야 다시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것도 내 남편의 간 이식 수술 담당 의사로요. 너 반장?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반장이라는 호칭이 나왔습니다. 친구는 중학교 때 얼굴은 거의 없었지만 3년 내내 반장을 할 정도로 똑똑했던 친구였기에 의사 가운이 어색하지 않았죠. 너무 반갑다. 이렇게 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 그런데 이식 수술 하려는 거야? 전 그간 있었던 일들 그리고 앞으로 감내해야 될 일들에 대해 간단히 말했죠. 친구는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식 수술, 그게 가벼운 수술은 아니지만 너의 의지가 그렇다니. 내가 담당의인 게 혹시 부담스럽진 않아? 친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안심되지. 그래도 네가 내 상태를 더 신경 써줄 수 있지 않겠어? 애써 밝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살짝 망설이면서 그럼 혹시 말 못할 고민이라도 있으면 꼭 나한테 말해줘. 누구한테 쉽게 할 수 없는 얘기라도 들어줄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은 마치 뭔가 중요한 것을 알고 있다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마침 시어머니와 남편이 절 대하는 태도가 요즘 너무 이상하게 느껴지던 때였고 이 모든 것이 혹시 내 간을 증여받기 위해 계획된 게 아닐까 하는 망상 같은 생각마저 들던 때였던지라 전 무심코 그래, 네가 나를 믿을 만한 사람이라면 내가 수술을 정말로 해도 되는지 걱정이 많아. 정도로 털어놨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심각한 얼굴로 더 구체적으로 묻길래 전 이 사람이 수술만 받고 나면 날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 나도 수술이 무서운지 별별 생각이 다 드네. 하는 막연한 두려움을 털어놨죠. 그랬더니 친구가 뜻밖의 얘기를 해줬어요. 나도 이 말을 너한테 할지 말지 고민이 많이 들었는데 수술 쪽으로는 별다르게 해줄 얘기는 없는데 다른 경로로 스쳐 지나간 소리가 있어. 그 수혜자분이 너의 남편 말이야. 그 어머니 되는 사람이 간 이식이 끝나면 며느리에게 이혼을 요구할 거라는 등 좀 이상한 말들이 돌아다니더라고. 전 충격을 받았습니다. 설마 했지만 사실 시어머니와 남편의 냉랭한 태도를 떠올려보면 전혀 불가능한 얘기도 아니었거든요. 얘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나 일 끝나면 밖에서 보자. 친구는 절 많이 걱정하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전 친구가 한 말에 큰 충격을 받은 상태여서 두려워하며 생각해보겠다고 했죠. 간 이식이 끝나면 이혼을 요구할 거라니 그게 사람의 탈을 쓴 짐승이나 할 짓이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결국 전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친구와 병원 밖에서 몰래 만났죠. 친구는 지금까지 지켜본 바론 네 시어머니가 요즘 며느리가 의무만 끝내면 간단히 정리하고 싶다는 식으로 남편에게 말하는 걸 몇 번 들었다는 간호사들 얘기가 있었어. 친구의 얼굴도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엔 이 사람들이 정말 간 이식 후에 날 버릴 속셈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떠올랐고요. 그리고 곧바로 분노와 서러움이 치밀었습니다. 그럼 난 뭐가 되는 거지? 목숨 걸고 남편 살리려다가 간까지 떼주고 끝나면 필요 없는 존재로 치부당하는 건가? 거의 20년 만에 만난 친구가 아무 이유 없이 저에게 바쁜 시간까지 쪼개며 거짓말을 할 리도 없었고
시어머니의 태도를 봤을 때 제 간뿐만 아니라 쓸개, 허파라도 다 떼어갈 위인이었으니 그의 말에 신뢰가 갔어요. 충격과 배신에 몸을 떨며 전 친구 앞에서 분노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문제는 제가 이미 수술 검사를 거의 마친 상태였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이식 날짜가 잡히면 바로 진행하겠다고 기세등등한 분위기였던 점이에요. 전 내심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수술을 정말 해야 되나?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굳은 결심을 하고 친구에게 조용히 부탁을 했죠. 나 이런 사실을 안 상태에서 간 이식 수술 안 하고 싶어. 시어머니와 남편이 날 배신하려고 준비 중인 것 같아. 내 간을 이식하고 나면 그날로 날 버리겠지. 하지만 지금 당장 수술 안 하겠다고 공표하면 시어머니가 엄청난 소송을 벌일 게 뻔해. 내가 너무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고 혹시 나 다른 문제가 생길까 봐 걱정돼. 친구는 놀란 눈빛으로 그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정말이고 그게 네 시댁 사람들이라니 믿을 수가 없을 정도야. 그래, 일단 알겠어. 다만 이건 의료 윤리와도 관련이 있어서 내가 직접 환자 가족에게 뭘 어떻게 해버리긴 힘들어. 그렇지만 이대로 수술할 순 없고 내게 좋은 생각이 있어. 만약 수술이 진행돼도 최종적으로 마취 상태가 문제가 있거나 환자 보호자 동의서에 허점이 있으면 수술을 취소할 수 있거든. 이런 식으로 수술을 하지 않고 시어머니의 속내를 까발릴 수 있는 계획을 말하며 절 안심시켜줬어요. 드디어 수술 당일이 가까워졌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병원 로비에서부터 제게 수술 잘해야 한다며 압박을 했죠. 전 일부러 아무 말 없이 순순히 따르는 척을 했어요. 걱정 마세요. 남편을 생각하면 열심히 잘 버틸게요. 이러면서요. 솔직히 수술 준비를 하면서도 시어머니와 남편 둘 중 한 명이라도 제발 마음을 고쳐먹기를, 인간이길 포기하지 말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남편과 시어머니가 은근히 수술만 끝나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정리할 거야 라는 분위기를 내비치는 게 보이더라고요. 어쩌면 제 친구에게 흘러온 정보가 사실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제 건강까지 망치고 큰 수술을 감내하며 남편에게 간 이식을 해줄 이유는 없었죠. 수술실에 들어가기 직전 친구는 제 곁에 와서 조용히 제 의사를 물었어요. 진행시켜? 전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날 믿고 조금만 버텨.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고 귓속말을 했습니다. 저도 간신히 마음을 다잡고 수술대에 올랐어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나와 반장의 계획을 미리 알게 되면 어쩌지? 갑자기 다른 의사로 교체되어 원치 않게 내 간을 이식하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운 생각도 들었고 아무리 수술을 하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그래도 수술할 때와 똑같이 수술실로 들어가자 벌벌 떨리더라고요. 그렇지만 수술대에 누워 눈이 아플 정도의 조명을 바라보고 있자니 그 나쁜 사람들이 과연 어떤 꼴을 당할지 내 눈으로 똑똑히 볼 거야 라는 오기가 들어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마취가 들어가기 시작했지만 제 의식은 완전히 끊기지 않았어요. 전 이 상황을 친구가 알아서 처리해 줄 거라 믿음이 있었고 실제로 친구는 마취 심도를 점검하는 척하며 환자의 마취 상태가 불안정하다는 쪽으로 서류를 작성하고 의료진에게 전달했습니다. 당연히 의료진들은 친구를 신뢰했기에 마취 문제로 수술을 강행하면 위험할 수 있다는 판단을 받아들였고요. 결국 간 이식 자체가 시작도 되지 않았어요. 전 배를 절개하기 전에 즉 아주 초보적인 단계에서 수술이 중단됐고 이후 입원실로 옮겨졌습니다. 제가 정신이 들기 전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친구는 남편 또한 마취를 하고 마치 수술을 한 것처럼 배에 큰 거즈를 붙여놨다고 하더라고요. 수술을 하지 않았으니 멀쩡한 상태였을 테지만 친구는 남편에게 진통제를 강하게 투여해서 통증이 없을 것이다 라고 둘러댔나 보더라고요. 간호사들과도 말을 맞춰놓은 상황이었고 사실 의사 자격으로 그러면 안 되긴 하겠지만 제가 눈 뜨고 간을 뺏기게 생겼으니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노력해준 것이었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시어머니는 제 간을 남편이 받았다고 생각하자 곧바로 본색을 드러냈고 이혼 서류를 들밀었어요. 전 눈앞에서 시어머니가 그렇게 이혼 서류를 들이밀기 전까진 그래도 일말의 희망을 품고 설마 정말로 내 간만 목적이 아니었겠지라며 그러지 말길 바랐어요. 저에게 험한 말을 하며 이혼 서류를 내밀 때엔 예측은 했지만 그래도 막상 진짜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예상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을 받았죠. 게다가 남편도 아무 말 없이 자기 엄마를 따라 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시어머니보다 더 무섭고 못돼 보이더라고요. 제게 이혼 서류를 던지고 간 시어머니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빨리빨리 해결하자. 이제 더 볼 일 없잖아. 기가 막힌 타이밍에 담당 의사인 제 친구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수술 관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라며 시어머니 쪽을 보더니 차갑게 말했어요. 근데 이혼 서류는 좀 치우시죠? 이식 수술은 진행이 안 됐거든요. 라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뭐라고요? 무슨 소리야? 하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남편도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고 친구는 냉정하게 마취 상태가 불안정해서 간이식을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부인의 간은 그대로고 남편분 역시 간을 전혀 이식받지 않은 상태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확 무너졌어요. 그리고 우왕좌왕하며 그럼 우리 아들은 아직 간을 못 받았단 말이야? 어떻게 된 거냐고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친구는 마취 수치가 위험하게 나와서 수술을 할 수 없었습니다. 보호자 동의 내용도 모호한 부분이 많아 의료진이 만장일치로 수술을 중단했어요. 라고 설명했어요. 사실 모호한 동의 부분이라는 게 바로 시어머니와 남편이 간 이식을 받자마자 절 버리겠다는 음모, 그와 관련된 의심스러운 증거들, 그런 사실들을 친구가 일부러 꼬집어 언급한 거였죠. 이미 병원 내부에서도 환자 측이 간 기증자를 함부로 대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거든요. 이게 사실입니까? 사실이라면 이거 중대한 범죄입니다. 시어머니는 점점 사색이 되어가면서 그제서야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해서 그렇지 이혼이라니 그건 그냥 우발적인 거였고 이러면서 태도를 바꿔 사정을 했어요. 친구는 그런 말씀은 수술실 밖에서 하세요. 환자분이 정신 차리신 지 얼마 안 돼서 스트레스 주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시어머니를 쫓아내듯이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 뒤로 남편도 주춤거리며 병실을 나가려 했는데 그 순간 친구가 잠깐 남편분 저랑 할 얘기가 좀 있으시죠? 하고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힐끗 보더니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 그리고 제가 들은 풍문이 사실인지 다 말씀하셔야 합니다. 하고 차갑게 얘기했어요. 사실 그 상황에서 남편은 변명할 여지가 없었죠. 이미 시어머니가 이혼 서류를 들고 들어왔고 그걸 보지 말아야 할 친구가 다 본 상태였으니까요. 남편은 얼버무리며 그냥 엄마가 저지른 일이에요. 전 잘 몰랐어요. 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했지만 친구는 그렇다면 왜 바로 옆에서 가만히 계셨나요? 라며 냉정하게 물었고 남편은 할 말을 잃은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후 친구는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수술 일정은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환자분 건강을 더 살펴보고 기증자의 상태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보호자와 기증자 사이의 신뢰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현재 상태로는 진행이 어렵습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어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쫓겨날 때까지 계속 병실로 들어와 무릎까지 꿇고 아가야, 이혼 서류는 농담이었다. 내가 순간적으로 불안해서 헛소리를 했다. 제발 다시 간이식 해줘. 라며 매달렸습니다. 전 누워서 그 광경을 보는데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어요. 저보고 필요 없다고 하시더니 이제 와서요? 하며 분노를 억눌렀죠.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제게 쓸모없는 년이라며 욕을 퍼붓곤 이제 태세 전환이라니 제가 아무리 호구라도 이건 선을 넘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남편도 한 달 때문에 누렇게 뜬 얼굴로 정말 미안해.
엄마가 흥분해서 그랬을 뿐이야. 나도 사실 네가 싫었던 건 아니고 우발적으로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이러면서 변명을 했어요. 전 그 모습을 보니 정말 인간적인 실망감이 밀려왔죠. 간 이식이 이미 끝났다고 믿었을 땐 제가 병실에 누워있는 동안에도 들어와서 고맙다거나 미안하다거나 한마디 위로도 없이 오히려 이혼 서류를 꺼내놓은 사람들. 그런데 실제로 이식이 안 된 걸 알고 나니 다시 도와줘라니요. 전 이미 이 사람들과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설령 건강상 문제가 없다 해도 내가 만약 동정심으로 안타까운 마음에 간을 떼어줬을 때 이 사람들이 제대로 날 대우할까 하는 의문이 떠나지 않았거든요. 차라리 남편이 엄마가 독단적으로 한 거다. 난 이혼 같은 거 원치 않았다 하고 제게 무릎이라도 꿇고 사과를 했다면 덜 억울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남편은 우리 엄마를 이해해줘. 너도 알잖아. 엄마가 워낙 예민하고 그리고 지금 내 간 상태가 이러면서 자신이 또 피해자다, 불쌍하다 이런 식으로 구는 거예요. 전 기가 막혀서 가만히 듣다가 난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당신들 때문에 간 떼고 나면 버려질 처지였는데 이제 그게 안 됐다고 하니 다시 떼어달라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간사할 수가 있지? 하고 되물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울며 나도 사람이다. 우리 아들이 살 길이 없으니까 그랬지. 제발 내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다오. 하고 계속 빌더라고요. 솔직히 그 순간 제 마음엔 두 가지 감정이 함께 들었어요. 하나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대접을 받으면서 남편을 위해 간을 떼어줄 필요가 있나 하는 분노였고 다른 한편으론 그래도 남편이 정말 죽으면 어쩌지? 그래도 한땐 사랑했던 사람의 목숨인데 하는 갈등이었죠. 전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당장 수술을 재개할 마음 없어요. 내 건강도 중요하고 무엇보다 내가 당신들을 믿을 수가 없으니 곤란합니다. 하고 딱 잘라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거의 오열을 하며 저를 붙잡았고 남편도 눈물을 글썽였지만 전 아무런 감흥이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이런 건 너무 늦었지 싶은 생각뿐이었죠. 제 입장에선 감정적으로 너무 큰 상처를 입었고 결정적으로 그날 저희 부부 사이의 신뢰가 완전히 깨졌잖아요. 그런데 뻔뻔하게도 시어머니는 안정을 취하며 우리와 같이 지내자고 하는 겁니다. 전 단호히 거절했어요. 절대 시어머니는 물론 남편과도 같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친정으로 돌아와 모든 사실을 부모님께 말씀드렸죠. 부모님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당장 이혼을 하라며 그 사람들은 인간도 아니다 하고 화를 내셨어요. 그 후로 시어머니와 남편은 여러 차례 연락을 해왔습니다. 대부분 제발 다시 간이식을 재시도해달란 부탁이었죠. 그리고 그때 했던 말들은 전부 마음에도 없는 소리였다라고 변명을 했죠. 남편은 특히 내가 엄마에게 너무 휘둘렸다. 사실 우리 엄마가 너한테 했던 행동이나 말들을 지금 돌이켜보면 말도 안 되는 거다. 나도 몰랐다라고 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그런 남편에게 전 그렇다면 수술 직후 깨어난 나한테 직접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괜찮냐고 물어보는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했어야지. 근데 당신은 다 알고도 방관한 거 아니야? 내가 수술 전날 밤부터 어떤 심정이었을지 생각해 봤어? 라고 따졌어요.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고 그냥 죄인처럼 고개만 숙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더욱 구차했어요. 원래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원만하기가 어렵잖아. 그래도 이렇게까지 될 일은 아니었는데 내가 너무 불안해서 험한 말을 뱉었나 보다. 너도 이해해 줄 수 있지 않니? 하고요. 전 속으로 아무리 불안했어도 그렇지 사람이 할 짓이 있고 말 짓이 있죠 어머님 하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심정을 토했습니다. 그러던 중 병원에선 남편분이 다른 가족이나 공여자를 알아보는 게 좋겠다. 아내분은 마취 관련 리스크가 있으니 다시 준비하려면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권유를 했죠. 남편이 간을 빨리 이식해야 하는 상황은 사실이었고 알고 보니 시어머니나 남편 가족 중 누군가가 공여가 가능한지 전혀 알아보지 않았더라고요. 오직 저만을 붙잡고 늘어졌던 거예요. 결국 전 남편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나 지금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커.
사실 어머님 말씀대로 이혼 도장 찍을지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어. 당신들이 처음부터 날 인간으로서 존중해줬다면 마음 편하게 기증해줬을 텐데 이제 두렵고 꺼려지네. 다른 공여자를 찾아봐.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기절초풍하셨어요. 우리 집안에 너 말고 공여해줄 사람이 어딨다고 그러니? 네 남편 살아야지. 네가 결혼했을 때 끝까지 책임질 부분 아니니? 이러면서 울부짖었어요. 남편도 지금부터 찾으면 나 정말 죽을지도 몰라. 그래도 우리 부부잖아. 나 살려줄 사람은 너밖에 없어. 이러면서 절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전 이미 마음의 문이 닫혀버린 상태였어요. 전 잠시 혼자 시간을 갖겠다고 하고 휴대폰도 꺼버린 채 친정에 머물렀습니다. 낮엔 일자리를 잠시 쉬면서 친척 가게에 가서 머릿속을 비우려고 했어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친정으로 수십 통 전화를 걸어서 협박 반, 애원 반을 하셨대요. 간 안 주면 내가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 가만두지 않겠다. 이혼하는 것보다 같이 잘 사는 게 낫지 않겠냐. 다시 잘 얘기해서 내 아들과 재결합시키고 싶으니 연락하라 등등. 부모님은 절대 안 된다고 하셨어요. 이미 저 사람들은 사람으로서 기본도 안 되어 있어 이렇게 계속 우리를 괴롭히면 우리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혼자 절 찾아왔습니다. 엄마와 떨어져서 얘기하고 싶다면서요. 그 자리에서 남편은 울면서 고백했습니다. 사실 예전부터 엄마가 널 좋아하지 않았어. 네가 결혼 전부터 기가 세 보인다고. 나한테 저런 여자는 결혼하면 나중에 아들까지 뺏길 것이라고 했을 정도야. 그래서 네가 간을 기증해주고 나면 엄마가 그래도 널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엄마가 생각 이상으로 막장 행동했고 난 중간에서 아무것도 못했어. 정말 미안하다. 전 남편이 미안해하는 건 느껴졌지만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어요. 당신이 한 사람이 남편이자 어른이라면 엄마가 무슨 소리를 하든 제지하고 날 지켜줬어야지. 당신은 결국 내 편이 아니었어. 라고 했죠. 남편은 할 말이 없었는지 고개만 떨궜습니다. 결국 전 이혼을 결심했어요. 물론 남편을 죽음의 문턱에 내모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았죠. 하지만 어차피 그 집안은 절 존중하지 않았으며 간을 떼주더라도 이후 제 건강이나 생활을 전혀 책임지지 않을 게 뻔했습니다. 제가 안 나서더라도 다른 기증자를 지킬 수도 있고 다른 가족이 나설 수도 있잖아요. 전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정식으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저를 간 기증 도구처럼 대했고 심지어 수술 후 이혼을 기정사실화했다는 증거 자료가 충분했거든요. 다행히 그날 병실에서 시어머니가 이혼 서류를 꺼내들었던 상황도 목격한 간호사 등 병원 스태프들의 증언도 도움이 됐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이혼을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자 또다시 절 찾아와 무릎 꿇고 엉엉 울었습니다. 아가야, 내가 잘못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네가 간만 기증해주면은 내가 평생 모시고 살게. 뭘 해달라면 다 해줄게. 이러면서 구차하게 매달리더군요. 하지만 전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 필요 없다 했을 때 이미 끝났어요. 딱 잘라 말했어요. 남편도 이혼하긴 싫은지 계속 주저했지만 그동안 모든 음성 메시지, 문자, 병원에서의 간증 같은 자료들이 제게 있었습니다. 변호사 상담 후에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니 합의 이혼으로 빨리 끝낼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내내 그간 감정이 앞서서 한 번 실언했다고 변명했지만 그동안 병원에서 여러 번 기증자를 협박했던 일들이 병원 기록과 간호사 진술로 남아있었죠. 결국 법원도 제가 당한 정신적 피해와 결혼 파탄의 책임을 시댁 측에 크게 물었습니다. 재판은 제가 모두 승소하는 형태로 종결됐고 합의금과 위자료도 꽤 큰 금액을 받게 됐어요. 솔직히 돈 문제 이전에 다시는 이들과 얽히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가장 후련했습니다. 그놈의 간 달라고 매달리는 것이 정말 지긋지긋했거든요. 전 정말 주려고 했었는데 그 기회를 걷어찬 건 시어머니와 남편 스스로였죠. 그래서 결국 이혼을 결정하게 됐던 거고요. 이혼 절차를 진행하면서 시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정말 간 이식 안 해주는 거냐, 네 남편 죽으면 나도 죽고 너도 죽는다 하고 울부짖더라고요.
전형적인 감정 호소였어요. 시어머니는 악에 받쳐 저에게 분노하다가도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아들만 살려달라. 다시 합쳐서 살면 안 되겠냐. 이러면서 구차하게 매달렸습니다. 남편도 없이 홀로 키운 아들이 곧 죽을지도 모른다니 시어머니는 거의 반 미쳐있는 상태 같아 보였어요. 하지만 전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내가 간을 떼어주고 나면 이들은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 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게다가 병원 측에서 다른 대체 공여자를 찾거나 다른 치료법을 모색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으니 굳이 제가 희생할 필요가 없었죠. 그렇게 전 홀가분하게 재판까지 끝낸 후 남편과 완벽히 갈라섰습니다. 제 비참했던 결혼 생활은 막장 속에서 시작되어 막장으로 끝나버렸지만 오히려 후회는 없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은 달콤한 반전 소식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제 어릴 적 친구이자 수술 담당 의사였던 그 사람과는 그 후에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사실 고백하자면 저한테 그 친구가 예전부터 절 짝사랑해왔다는 게 뭔가 부끄럽고도 설레는 부분이었거든요. 이 사건을 겪으면서 서로 마음이 더 가까워졌고 지금은 그때보다 좀 더 진지하게 만나고 있습니다. 처음엔 혹시 내가 이혼녀라서 네가 부담스럽지 않을까 하고 물었는데 그 친구는 난 네가 과거에 어떤 일을 겪었든 네 자신을 아끼며 살아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가장 믿었던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가장 큰 상처를 받고 위축되어 있던 전 그 말에 큰 위로를 받았고 이젠 새로운 행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제 결혼 생활은 말 그대로 막장 중에 막장으로 끝이 났습니다. 전 아직 젊으니까 이제부턴 제 행복을 위해 살 생각이에요. 그동안 절 악용했던 사람들, 저를 간 단물 빼먹을 도구쯤으로 생각했던 시댁은 있고 제 자신을 돌보며 다시 일어서고 있답니다. 물론 지금도 가끔은 수술 직후 깨어났을 때 들었던 시어머니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아요. 고맙긴 한데 이젠 너 같은 년 필요 없다. 그건 정말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아있죠. 그래서 전 이 결론을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이런 사람들에겐 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혹시 이 얘기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 시댁이나 배우자에게 비슷한 취급을 받는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 늦기 전에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결단을 내리시길 바란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처럼 시댁의 터무니없는 요구에 시달리는 분들에게 제 얘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내 몸과 내 정신을 먼저 지켜야 한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해요. 세상엔 약한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아직 좋은 사람들도 많으니까요. 전 새로운 삶과 사랑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부디 스스로를 소중히 하시길 바랄게요. 전 이만 줄일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소에도 사연 프로그램을 잘 보고 있는 60대입니다. 서툴지만 오늘은 제 기구한 사연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어디 말할 것도 없고 답답한 마음에 여기까지 찾아오게 됐네요. 전 평범한 가정의 어머니로 아들 둘을 두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한 녀석이 떠나고 하나밖에 남지 않았죠. 이 모든 사건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가는데요. 부족한 말솜씨지만 차분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등지고 싶었던 일이 있으셨나요? 전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지만 당시에 있었던 며느리가 세상을 등지는 일이 생기면서 저도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을 해봤던 것 같네요. 그 죽음 안에 있었던 수많은 사건들과 충격적인 일들이 있었기에 저도 지금까지 잊지 못하고 살아가는 중입니다. 시작하기 전 저의 얘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예전엔 지금만큼이나 혼인율이 낮지 않았을 때였고 저 역시 일찍 시집을 가게 되면서 어린 나이에 엄마가 됐습니다. 일찍 남편을 여의고 나서 세 아들을 모두 혼자 키우려고 하니 어려운 점이 많았죠. 아들들을 키우면서 힘든 점들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아빠의 자리가 없다 보니까 제가 그 역할까지 하다 보니 벅찼던 부분들이 더 많았어요. 혼자 아이를 키우다 보니 주변에서 안쓰럽다며 도움을 주시는 분들도 있어서 다행히 그 시기를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잘 커주는 아이들을 보니 저도 힘이 났던 것 같습니다.
반찬 하나 불평하지 않고 아들 둘이면 서로 치고받고 하면서 싸우는데 그래도 서로 배려하는 모습을 보니까 엄마로서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어느덧 성인이 되고 다들 올바르게 커서 밥벌이 정도는 하기 시작했어요. 대학도 잘 가고 스스로 꿈을 찾아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제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꼈고 둘째 아들인 성현이가 만나는 사람이 있다면서 저에게 데려오더라고요. 3년을 교제했던 여자친구라고 하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벌써 장가갈 나이가 됐나 싶을 정도로 뭉클함이 같이 몰려왔습니다. 그래, 성현이 여자친구라고? 너무 예쁘구나. 밥은 입맛에 맞니? 네, 어머니. 너무 맛있어요. 어머니도 듣던 대로 미인이세요. 엄마, 아들은 안 보여? 엄마 아들 칭찬도 좀 해주세요. 서운해지려고 그러네. 그랬니? 아이, 근데 어쩌냐. 내 눈엔 너무 예쁘고 밥도 잘 먹고 어디서 이런 복덩이를 얻어왔어. 그래도 어머니가 마음에 드신다고 하니 좋네요. 마저 식사하시죠.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가 마무리됐고 둘째가 데려온 며느리감은 현지라는 아이였어요. 참 선하게 생겼고 실제로 성품이 좋아서 제가 좋아했었죠. 며느린 잘 얻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에게 잘하고 혼자 있는 절 위해 같이 제살 지내는 등 결혼 전부터 절 살뜰히 살폈습니다. 어쩜 이런 아이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에게 잘해줬고 엄마 하며 친근하게 절 대하는 모습을 보니까 더 마음이 들었던 것도 있었어요. 평상시에 연락도 잘해주고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절 찾아주니 혼자 지내던 저도 적적하지 않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둘째인 성현이도 함께 도우니 가족이 늘어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이후 2년이 더 지난 시점에선 결혼을 하겠다고 다시 절 찾아와서 날짜를 잡을 수 있었는데요. 사부인이 되실 분도 저희 성현이를 마음에 들어 하셨고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 상견례를 하는 자리에서 서로의 칭찬을 하기 바빴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성현이가 결혼을 잘했고 집안에 행복만 넘칠 줄 알았어요. 첫째가 아직 장가를 안 들긴 했지만 둘째부터 가는 게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해서 먼저 보내게 됐습니다. 내심 첫째도 짝을 만나서 빨리 갔으면 하는 생각이었는데 그게 마음처럼 되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도 강요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결혼 이후엔 둘째 부부가 저희 집 근처에 집을 얻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왕래도 많아지게 됐어요. 저도 무작정 찾아가진 않았고 시간이 될 때만 같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오늘 저녁은 오리불고기다. 오늘은 첫째도 집에 올 테니까 둘째도 맞춰서 집으로 오거라. 오늘은 형도 와요? 요즘 바쁘다면서 통 안 보였는데 오랜만에 오네요. 그러게 한참 못 뵀는데 잘됐다. 어머니 제가 먼저 가서 할 거 없을까요? 아유 몸만 와라. 어차피 내가 다 손질해뒀고 와서 구워서 먹기만 하면 돼. 알겠습니다 어머니. 늦지 않게 갈게요. 평소와 같이 저녁을 준비하고 둘째와 첫째를 불러서 식사를 즐겼는데 이후에도 여러 차례 첫째와 같이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모두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이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사실 며느리와 사이가 이렇게 좋은 상태로 지내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하던데 선을 맞춰서 지내다 보니 저희 남들이 봤을 때 모녀 관계라고 오해할 만큼 가깝게 지내면서 생활을 했어요. 저희 집안에 조금씩 균열이 일어나게 됐던 건 이 이후로 생겼던 일에 인해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둘째 성현이로부터 이상한 얘기를 듣고 나서였습니다. 엄마, 내 얘기 좀 들어봐. 얼마 전에 이상한 소리를 들었거든? 아니, 무슨 일이니? 갑자기 찾아와서 그게 무슨 생뚱맞은 소리야. 장난치는 게 아니고 요즘 첫째 형이랑 현지가 둘이서 만나는 것 같아.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둘이 왜 만나? 네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아니야. 둘이 붙어서 걷는 걸 사진으로 찍은 친구가 있는데 그건 연인 사이 같았다고. 그럴 리가 없을 사진 좀 봐봐. 둘째가 보여준 사진을 보고 나선 저도 모르게 어머나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두 사람은 꼭 붙어서 마치 연인 같은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나이가 든 제가 봐도 두 사람은 사랑에 빠진 것 같았는데요. 설마 하는 마음에 첫째를 불러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엄마 이번 주에 무슨 일이세요? 너 솔직하게 엄마한테 얘기해. 오늘 오후에 누구 만났니? 아, 저요. 그냥 쇼핑 좀 하고 쉬는 날이라 밖에 돌아다녔죠. 현지 만났어? 에? 아, 이 현지를 제가 왜 만나요? 둘이 따로 만날 일도 없고 그냥 친구랑 같이 만나서 논 것밖에 없는데요. 첫째는 의아해하면서 본인이 만난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둘째에게 말을 해주니 본인도 현지에게 물어봤을 때 친정에 가 있었다고 말을 했다고 하니 그땐 그냥 그 둘의 말을 믿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때라도 제대로 사이를 잡았다면 이런 사태가 생기지 않았을 것 같아서 아직도 마음이 좋지 않아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으세요? 사진이 흐릿하긴 했지만 제가 봐도 첫째와 며느리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전 그 사실을 외면하고 싶어서 못 본 척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정말 사진이 흐리기도 했고 그것만으론 단정 지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다행히 그날 이후로는 한동안 화목하게 다시 자리를 만들어서 오해했다고 생각하고 풀고 둘째도 결혼 생활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손주도 생기고 앞으로 이렇게만 좋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 삶에 대해 만족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못해주었던 부분들을 손주에게 쏟기 시작하니 어쩜 아이가 이렇게 예뻐 보일 수 있어요?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는 것과 손주는 또 차이가 있더라고요. 현지야, 얼른 출근해라. 오늘 내가 좀 늦었지? 어머님 괜찮아요. 힘드실 텐데 오늘도 애기 잘 부탁드려요. 그래, 얼른 다녀와. 차 조심하고. 저녁은 네가 좋아하는 제육볶음이다. 아싸, 감사합니다. 빨리 올게요. 현지가 바쁘다고 하면 제가 가서 봐주고 그런 날들이 늘어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희 집에서 손주가 보내는 시간이 더 길어졌어요. 한편으론 출산 이후에 일을 열심히 하는 며느리를 보면서 참 애틋하고 마음이 좋진 않았는데요. 조금 더 쉬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본인의 커리어를 계속해서 쌓고 싶다고 하길래 그러라고 했죠. 명랑한 성격의 며느리는 일과 육아 그리고 저에게까지 잘 하다 보니 당연히 1등 며느리감이었어요. 둘째도 그날 이후로 본인이 오해했다는 걸 알고 오히려 가정에 더 충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잘 사는 모습을 보니까 첫째도 이런 삶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첫째는 시간이 가도 결혼을 할 생각이 없어 보였고 혼자 사는 게 편하다는 얘기만 해서 그 뒤로는 딱히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얼마 전 둘째를 통해서 소개팅을 했다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싶었죠. 소개팅? 아, 연애엔 관심도 없던 애가 웬일이라니? 그러게, 이번엔 받아보고 싶다고 해서 나도 얼마나 놀랬는지. 이러다가 장가 가는 거 아니야?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네가 현지랑 잘 사는 모습 보니까 더 보내고 싶어지네. 그건 현지가 잘해서 그런 거지. 그럼 어디서 그런 며느리 얻기 어렵지. 아들 말대로 현지가 잘하는 것도 있었지만 결혼시켜보고 또 제가 결혼을 했던 사람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주는 행복을 느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더 컸던 것도 같아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지만 부담 주기 싫어서 말 안 했던 것뿐이거든요. 둘째도 첫째가 소개팅을 안 할 줄 알았는데 받았던 게 신기하다고 얘기할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둘째와는 달리 첫째인 동현인 연애를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티를 내지 않는 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더 궁금했던 것도 있고 다행히 잘 됐다고 얘기를 하니 저도 드디어 맏며느리가 생기나 싶었습니다. 두 아들들은 잘 보내고 제 삶을 사는 게 전 목표이기도 했거든요. 예전부터 그렇게 살아오긴 했지만 온전하게 가정을 이루어주고 싶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둘째가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더 기뻐했던 것도 있었고요. 하지만 그 뒤로 잘 되었던 얘기는 없었고 아들은 결혼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혼자 살려나 싶었는데 다행히 주기적으로 연애를 하는 게 느껴져서 걱정은 덜었지만 결혼 정년기가 지나고 나선 저도 모르게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어요. 예, 이제 너도 곧 35살인데 잠깐 들어야 되지 않겠니? 아직 생각 없어요, 엄마. 갈 거였으면 진작 갔겠죠. 며느리 하나만 두어도 괜찮잖아요. 현지가 잘하기도 하고. 아, 그래도 그렇지. 너 짝이 없으면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그래. 엄마가 걱정되니까 그런 거지. 엄마, 요즘에 혼자도 잘 살아요, 다들. 아, 주변에 병원도 있고, 뭐 먹을 것도 있고, 요즘 배달이면 다 되는데, 혼자 왜 못 살아요? 걱정 마세요. 손주 보고 싶은 엄마 마음은 생각도 안 하는 거냐? 아, 이미 손주도 있으시면서 뭘. 아무튼, 갈 때 되면 가겠죠.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이미 시작된 관계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이제 와서 드네요. 저와 대화하는 와중에도 휴대전화에 신경이 가 있었고 누군가 대화를 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누군지 밝히진 않더라고요. 이미 전에도 몇 차례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요. 전 당연히 연애를 시작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뭐 그래도 혼자 사는 게 좋다고 하면 아무리 엄마라고 해도 계속 압박을 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그 뒤로 평화롭게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일이 많았고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상하게 갈수록 현지가 저희 집에 오는 것을 꺼려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제가 실수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죠. 현지야, 아, 왜 요즘엔 집에 안 오니? 많이 바빠? 아, 어머니, 아니에요. 요즘 제가 저녁에 피곤해서 그런지 계속 잠을 자게 되네요. 아, 그래? 몸이 안 좋은 건 아니지? 다음에 와도 되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어. 혹시 오늘도 아주버님 계신가요? 아니, 오늘은 일 있다고 안 온다고 하네. 아, 그럼 어머님 혼자 식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안 되죠. 제가 갈게요. 아이고, 피곤할 텐데 그냥 집에서 쉬어도 돼. 다음에 와도 돼. 아니에요. 지금 갈게요. 제가 오해를 했던 부분들이 있나 싶어서 그 뒤론 딱히 현지에게 물어본 건 없었어요. 이상하다고 느꼈던 점은 첫째가 없을 때만 집으로 오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첫째를 계속 피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일 수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둘째에게 물어봐도 첫째와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요즘에 피곤하니까 자주 못 가서 일부러 엄마 혼자 계셔야 되는 시간에 찾아가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그 말만 하랬고 역시 절 챙기는 건 며느리밖에 없구나 싶었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저녁 시간을 보내면서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꺼냈는데요. 저에겐 이별을 구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는 상대가 있다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친구 얘기라면 저에게 말을 하길래 전 당연히 그 사람을 차단하고 더 이상 보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줬죠. 며느린 그게 맞다면서 쉽게 정리가 되지 않는 상대는 빨리 차단하는 게 답이라고 친구에게 말을 해줬다고 하네요. 설마 그게 본인의 얘기였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게다가 며느리가 얘기를 하는 건데 절대 며느리 당사자의 얘기라고는 생각하지를 못했던 부분이었죠. 그 뒤로도 잘 지내고 있었는데 아들이 연락을 해왔어요. 여보세요, 아들? 어쩐 일이야? 엄마, 현지가... 아, 현지가 왜... 아, 너 지금 우니? 엄마, 지금 제가 주소 찍어주는 곳으로 오세요. 둘째에게서 충격적인 연락을 받았던 내용이 명랑했던 며느리가 홀로 세상을 등진 일이었죠. 예상도 못했던 일이라서 불이 나게 병원으로 가게 됐는데 정말 제 며느리더군요. 하나뿐인 며느리가 세상을 등지다니 저희 집안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던 일이에요. 급한 대로 사부인에게도 연락을 드렸고 첫째도 와서 장례 절차를 같이 지낼 수 있었어요. 아직 아이도 어린데 세상을 등진 며느리가 도대체 어떤 이유로 그랬는지 뭐가 문제였던 것인가 싶었죠. 혹시라도 제가 모르는 두 사람만의 고충이 있었는지 뭐든지 다 물음표였던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무슨 일이냐? 아, 왜 갑자기 이런 선택을? 엄마, 전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죠? 현지 없이 어떻게 살아요?
아니,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싸웠어? 아니면 집안에 일이라도 있었던 거야? 아니, 왜 며느리가 그런 선택을... 사부인, 이게 어떻게 된 일이... 이제 어쩌나요? 우리 현지 불쌍해서 어떡해요? 아이고, 상심이 크시죠? 아이고, 그렇게 어떻게 위로를 더 해야 할지...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고 참 답답하네요. 꿈인 것만 같아요. 이게 다 무슨 일인지 현지와 제 사이에서 따로 큰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오히려 서로 잘 지냈고 평소 같이 퇴근하고 왔는데 그렇게... 장례식장의 분위기는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웠고 가족들이 모두 모여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며 모두가 슬퍼했어요. 아들은 마지막 말을 잊지 못하고 슬픔이 담긴 눈으로 절 바라봤죠. 저도 하나뿐인 며느리가 그런 선택을 했을 줄은 몰랐는데 답답한 마음에 원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힘들면 말이라도 해주지 혼자서 어떻게 그런 것들을 감당하고 있었을까 싶더라고요.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도 서로가 도우면 그런 선택까지는 안 할 것 같았는데 왜 며느리가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유를 알 수 없으니 답답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들에게 물어봤지만 모른다는 대답만 들려왔습니다. 둘째가 너무 힘들어해서 집 정리는 제가 해줬는데 얼마 전 유서를 발견한 뒤론 제 생각이 완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이 없어서 둘째는 보지 못한 건지 아니면 일부러 며느리가 제가 자주 손이 가는 서랍에 넣어둔 건지 모르겠지만 직접 발견한 유서장을 본 뒤로 전 첫째 집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어머니, 이 편지 보고 계시다면 아무래도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서 일단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어머니와 평생을 함께할 줄 알았지만 저도 이제 지쳐서 더 이상은 생을 이어갈 수 없을 것 같네요. 부디 절 용서하시고 남아있는 저희 아이와 남편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저도 오랫동안 행복하고 싶었지만 이제 지쳐서 더 이상 힘을 낼 힘조차 없어요. 예전에 어머니께서 아주버님과 제가 있는 모습을 봤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사실 그때 만나고 있던 거 맞아요. 어머니께 말씀을 못 드렸지만 전 아주버님과 꽤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였고 이래선 안 되지만 깊은 관계까지 이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상견례 때 보고 설마 하긴 했는데 저도 모르게 그 사람을 다시 잡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저희 남편은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이해 못 하시겠지만 전 그렇게 아주버님과의 만남도 이어왔고 도저히 생활을 지속할 수가 없어서 저의 양심에 가책을 느끼고 이별을 고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아주버님께서 그동안 저에게 한 짓을 아신다면 어머니께서도 절 이해해 주실 줄 믿어요. 편지 내용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이고 첫째와 며느리가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이 저에겐 더 충격적이더라고요. 게다가 아직 둘째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았는데 알자마자 전 첫째 아들 집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충격적인 모습에 저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며느리처럼 아들도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일주일도 안 된 사이에 두 사람을 잃은 저희 가족은 그야말로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가 싶을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아들의 또 다른 유언장을 발견하고 내용들을 두고 봤을 때 첫째와 며느린 불륜 사이였던 것 같고 그 과정에서 며느리가 이별을 고하자 아들은 반대를 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며느리를 놔주지 않으니 결국 세상을 등지고 그 사실에 충격을 받은 아들도 그 힘겨운 시간을 못 이겨서 이런 선택을 한 것 같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뒤엔 둘째가 더 폐인처럼 살기 시작했고 그건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행복만 할 줄 알았던 저희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둘째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고 어쩌다 이런 일이 생기게 됐는지 유서장과 며느리가 썼던 일기장을 보면서 예측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제가 사연을 보낸 것이에요.
사실 며느리와 첫째가 만났다는 사실에 대해선 둘째에게 말을 해야 하나 고민이거든요. 전 이 사실을 알려야 할까요? 지금도 이미 자식 때문에 겨우 생명을 붙들고 있는데 이 사실까지 알게 된다면 아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싶습니다. 일기장의 내용을 살펴보니 내용은 생각보다 충격적이었어요. 알고 보니 며느리가 취업을 하기 전 룸에서 일을 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다른 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룸 맞아요. 손님들을 상대하는 일을 하면서 그동안 생활을 하다가 첫째를 손님으로 만난 것이었죠. 두 사람의 관계가 깊어져서 손님과 단순히 업소에 있는 사람으로만 대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연인처럼 따로 만나기도 하고 선물도 하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다 적혀 있는 걸 봤을 땐 어떤 메시지를 남기고 싶어서 그런 것인지 궁금증이 생겼던 것 같아요. 사실 일기에 이렇게 세밀하게 적으시는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마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 것처럼 상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둘째 아들과 만나기 이전엔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고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줄 몰랐어요. 직업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며느리가 이런 글을 쓴 것이 이해가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동안 힘들었을 걸 생각해서 꾸준히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손님으로 만났던 첫째 아들을 뒤로하고 둘째를 만나게 되면서 서서히 일을 정리했다고 해요. 그러다 결혼을 하게 됐고 첫째를 상견례장에서 만났을 때부터 다시 만남을 이어갔다더라고요. 전혀 알지 못한 부분이었고 실제로 두 사람을 만났다고 하는 거에 있어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아무래도 제가 그동안 사이가 좋다고 생각을 했지 두 사람이 만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있던 일이었거든요. 알고 보니 이런 내용들을 퍼뜨리려고 첫째가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까지 이런 선택을 했다는 게 제 입장에선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났다고 저도 현생에서 벌을 받아야지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용서되는 게 아니잖아요. 무작정 세상을 떠나버린 며느리가 밉기도 하고 곧이어 따라 죽은 아들도 참 무슨 생각으로 그런 것인지 제 머리론 도대체 이해가 가는 부분이 아니네요.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원인의 원천을 찾아낼 수 있을까 싶었는데 유서장에 적힌 내용 중 의아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어쨌든 첫째와 며느리가 만났다는 사실이 존재했고 어떠한 이유로 며느리가 이별을 고했을 때 첫째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째서 이런 관계를 아들은 이어가고 싶었을까 싶어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만큼 며느리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자기 동생 와이프를 그렇게까지 가지고 싶었을까 싶기도 하고 이해가 안 가는 것들 뿐이었습니다. 전 유언장에 적혀 있었던 며느리의 말 중에서 아주버님이 본인에게 심한 일을 행했다는 것을 무엇인지 알기 위해 계속해서 글을 읽어나가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제 아들은 이의 약점을 잡기 위해서 그동안 만났던 사진들이나 연락을 했던 부분들에 대해 자료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부분이 걱정됐던 며느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기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본인이 업소에서 일을 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다면 모든 가족들이 본인을 등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게 아닐까요? 게다가 이런 것을 가지고 아들이 포주짓까지 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차오르는 분노에 어찌할지 몰랐고 아들이 그건 정말 그랬다면 용서받지 못할 짓을 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었죠. 이미 세상을 등진 아이들이고 어떻게 해야 며느리가 좀 더 편하게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저희 가정에 생긴 일 때문에 혼란스럽기도 하고 명랑했던 며느리가 세상을 등지는 일이 생기면서 전 아들까지 잃게 되는 상황에 이르면서 저도 많이 마음이 복잡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며느리를 원망하진 않았어요. 그 아이도 이런 협박을 당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한 번이라도 저에게 얘기를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계속 유언장에 적힌 내용들을 읽어보면서 제가 몰랐던 부분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첫 번째는 아들이 생각보다 며느리에게 많은 금전적인 부분을 받아갔다는 것,
그리고 그 돈으로 유흥을 즐기고 다녔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알면 알수록 제가 알던 아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흥을 즐긴다는 걸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돈까지 많이 쓰고 며느리를 괴롭혔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싶었죠. 하지만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된 이상 그냥 이대로 넘어가기엔 제가 사부인께도 너무 죄송하기도 했는데 제가 이 사실을 안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집으로 사부인이 찾아오셨어요. 그래, 올 게 왔구나 싶어서 전 당연히 그 유서에 대한 내용을 알고 오신 줄 알았죠. 본인의 딸아이가 아주버님으로 인해서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 세상을 던지는 일이 생겼으니 어느 부모가 용서할 수 있겠어요. 어떠한 말이든 다 받아들일 생각으로 전 무슨 일로 찾아오셨냐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충격적인 사실을 접하게 됐습니다. 사부인도 얼마 전 딸아이가 보냈던 편지가 도착해서 장례식 이후에 받은 편지가 오히려 반갑다고 느껴졌다고 해요. 사실 요즘엔 스마트폰으로 쓰다 보니 손편지를 쓰는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딸아이가 손편지를 보내온 사실을 알게 됐고 그 내용은 그야말로 처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유언장을 발견하고 많이 놀랬다고 얘기를 하며 아들을 잘못 키운 제 잘못이라고 얘기를 했죠. 알고 보니 사부인께 전한 내용은 첫째가 아닌 둘째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었던 사실과 달리 둘째와 첫째가 모두 작당해서 며느리에게 그런 것이더라고요. 저 충격적인 사실에 휩싸인 전 이 사실을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술파하던 둘째도 결국엔 첫째와 같이 작당해서 며느리를 괴롭힌 것이었더라고요. 전 당연히 이 일을 아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배려해주는 마음으로 얘기가 정리되기 전까지 말을 안 하고 있던 것이었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리 아들들은 이미 알고 있던 상황이었던 것이었어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리가 더 복잡해졌죠. 사부인은 곧바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딸은 이런 일을 견디지 못해서 떠났던 것 같네요. 아무래도 아무에게도 얘기할 수 없었겠죠. 게다가 남편이 아주버님과 작당하다 보니 더 스트레스가 심했을 거고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유언장들을 토대로 두 사람에게 죄를 묻고 싶습니다. 제 아들들이지만 용서할 수가 없네요. 사부인이 그렇게 해서 마음이 편해지신다면 어떻게든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벌을 받아 마땅하죠. 그동안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안 좋네요. 전 당연히 사부인의 말에 동의하면서 그렇게 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누구나 자기 자식이 그런 일로 세상을 등지게 됐다면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저도 적극 동참하기로 하고 제 아들들이지만 절대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첫째만 그런 줄 알았는데 둘째까지 그랬다고 하니 저는 더 이해가 안 갈 수밖에 없었죠. 아무래도 첫째 같은 경우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지만 둘째는 서로 사랑해서 결혼까지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직접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오늘 아들이 어린이집에서 아직 안 와서 데리러 가는데요. 너 이미 알고 있더구나. 어떻게 현지한테 그럴 수가 있니? 그 여린 아이가 어찌나 상처를 받았는지. 무슨 소리세요, 엄마? 갑자기 찾아와서 뭘 알고 있냐는 얘기예요. 오늘 사부인이 현지가 쓴 편지를 읽었다고 하시더라. 너도 첫째랑 작정하고 그 아이를 괴롭혔던 거라면서.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오히려 피해자는 저라고요. 알지도 못하시면서 지금 저한테 와서 저 때문에 현지가 죽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미 두 사람의 관계는 저도 알고 있던 사실이에요. 사실을 알고 나서 첫째와 작당해서 현지를 괴롭혔던 거 아니야? 엄마, 흥분하신 것 같은데 잠시 진정하시고 제가 천천히 다 설명드릴게요. 기다려보세요. 제 예상과 다르게 둘째는 꽤 차분한 모습으로 저에게 기다려보려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사실 전 당황하고 횡설수설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본인이 정리되면 얘기를 하겠다면서 저한테 집에 가 있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그날 저녁 둘째를 불러서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저도 현지가 어떤 일을 하고 형과 만나고 있던 사실은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이런 걸 알고 정리하라고 얘기를 했고 형도 제가 알고 있던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현지가 그런 선택을 한 건 다른 이유가 있어요. 전 그 일에 가담한 게 아니라 도와주기 위해서 다가갔지만 혼자서 해결하고 싶다는 현지를 존중해 줬을 뿐이에요. 결과가 이런 것이었다면 전 뜯어 말려서라도 형과 현지를 떨어뜨려 놨을 겁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사부인은 얘기가 다르던데. 그 사람 얘기도 하지 마세요. 전 그분을 생각하면 치가 떨립니다. 본인의 딸이 죽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지. 그게 또 무슨 소리야. 내가 오늘 만나고 왔는데 유서를 보면서 너희를 처벌할 거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아니요. 아마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그 사건 안엔 장모님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아들의 얘기를 들을수록 더 머릿속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현지가 업소에서 일했던 거 맞고 그리고 형도 그 뒤에 만났던 건 저도 알고 있던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건 상견례 이후 얘기를 했는데 본인은 형과 결혼을 하고 싶다는 듯 얘기를 해서 전 그대로 충격을 먹고 헤어지려고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저에게 다시 연락이 왔죠. 본인이 잘 정리했다면서 말을 했고요. 전 그 말만 믿고 기다렸습니다. 첫째와 결혼을 하고 싶었다고? 왜? 형이 저보다 더 돈도 잘 벌고 그리고 만났던 기간이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두 사람은 다시 끌렸던 것 같아요. 정리한다는 말 믿고 기다렸고 그 뒤에 두 사람이 만나는 모습을 봤을 때 어머니께 찾아갔었죠. 그 이후에도 전 계속해서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하고 계속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심에 장모님이 계시더라고요. 그 사이에 사부인이 했던 일이라도 있었던 거야? 친정에 갔다는 말을 믿었지만 그 시간마다 형을 만나고 있었고 무엇보다 장모님도 저에게 현지 일을 알고 난 뒤에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어요. 두 사람의 관계는 본인이 정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제가 알기론 첫째 형이 장모님께도 고가의 명품백을 선물하거나 용돈을 드리는 등 두 사람이 뒤를 봐주고 있다는 걸 알게 됐고요. 또 제 아들이 형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게 됐죠. 제가 듣기엔 이 두 사람의 관계에 사부인이 껴있다는 사실이 있었고 또 이 모든 걸 알고 있었지만 아들은 며느리를 기다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첫째가 이별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며느리는 이 사실들이 모두 알려질까봐 스스로 세상을 등진 것 같더라고요. 또 아들이 첫째의 피를 이었다는 걸 알게 된 뒤론 더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본인이 저에게 쌓아왔던 이미지 그리고 한 사람이 본인을 포기하지 못하니까 이 관계에 있어서 스트레스도 받기도 했겠지만 나중에 본인의 죄책감으로 인한 선택이 아니었을까라고 예측을 해봤습니다. 아이가 둘째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도 큰 충격이었지만 첫째의 포주 역할을 했던 부분도 아마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 부분들을 둘째에게 얘기를 해주니까 그 부분은 전혀 몰랐다고 얘기를 했어요. 본인은 서로 잘 만나고 있는 줄만 알았다고 말이죠. 들으면 들을수록 복잡해지는 관계 속 얘기에서 전 더 마음을 잡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마냥 첫째를 탓하기에도 어떤 게 사실인지 알 수 없었고 또 사부인이 그런 금전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지금 와서 이렇게 저희 아들들 탓이라며 말을 하는 게 이해가 되진 않더라고요. 유언장에 적힌 내용들은 첫째 아들을 탓하는 내용들이 많았고 사부인과 편지를 대조해서 보면 뭔가 나오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연락을 해도 받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가 없더라고요. 하루아침에 며느리와 첫째 아들을 잃었지만 전 둘째 아들이 받았을 상당한 스트레스를 생각해 봤을 때 눈물이 앞을 가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들을 토대로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아들을 키워왔는지 도저히 행동들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들이 포주 역할을 하면서 며느리를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안 좋은 일을 하게 했다는 건 벌을 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알게 된 사실 중에서 사부인도 이 과정에 관여했다는 걸 알게 된 이상 제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들이 얘기하길 지금 현지의 극단적인 선택이 형뿐만 아니라 본인의 엄마에게도 이유가 있을 거라고 말을 하니 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가서 따져봤자 오리발을 내밀기밖에 안 할 것 같았고 둘째 아들은 현재 핸드폰을 뒤져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힘들어서 소지품을 하나씩 정리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정리를 시작했는데요. 핸드폰 안엔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이번 달엔 300만 원 더 붙여드렸잖아요. 더는 힘들어요. 예, 너는 돈도 잘 벌면서 몇 탕 더 나가서 뛰면 될걸. 왜 엄마를 이해도 못하고 그러니? 돈 있는 거 다 안다. 내시까지 부탁하마. 저 이제 결혼도 했고 가정도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계속 그런 일을 하라고 하세요? 엄마 맞아요? 그런 일을 하던 엄마 밑에서 태어난 네가 뭐가 다를 거라고 생각해? 너도 일하면서 즐기면서 했던 사실은 맞잖아. 싫었으면 그대로 도망을 갔어야지. 제가 뭐 일을 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엄마가 억지로 집어넣은 거잖아요. 도저히 못 참겠어요. 이제 전 일도 하지 않을 거고 이 모든 사실을 어머님께 말할 거예요. 휴대전화를 보니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해 왔던 사실들과 업소에서 일을 하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던 사부인이 그걸 약점으로 잡은 것 같았죠. 본인의 딸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도 말이 안 됐지만 첫째도 마찬가지로 계속 일을 할 것을 현지에게 가스라이팅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당신도 우리 엄마랑 다를 게 뭐야? 똑같지. 그동안 당신을 믿고 만나왔던 게 더 후회스러워. 오히려 지금의 남편에게 더 미안해. 알잖아,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지금 상황이 상황인 만큼 우리가 지금 저쪽을 건드려봤자 도움되는 건 없어. 너도 알잖아. 조금만 더 참자. 도대체 내가 얼마나 참아야 하는 건데. 나도 더 이상 못 참아. 다 터뜨려야겠어. 현지인 유서에 적혀있던 내용과는 달리 본인의 일을 그만두고자 하는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저희한테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었거든요. 얘기를 했다면 이렇게까지 일이 되진 않았을 것 같아서 더 힘들었는데 유서가 조금 이상하다는 걸 그때 알게 됐죠. 물론 사실이 있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그 내용 안에 사부인에 대한 얘긴 전혀 없었고 저희 아들에 대한 말만 있었거든요. 분명 다른 것을 퍼뜨리고 싶었다면 모든 것을 그대로 밝힐 만한 내용을 적었을 텐데 이상하게 사부인에 대한 내용만 없었어요. 이해할 수 없었던 전 어쩌면 이게 아들 때문에만 세상을 등지려고 했던 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미 둘째도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었는데 제가 했던 얘기를 토대로 확신이 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선 저에게 현지가 이대로 억울하게 가선 안 된다면서 그날에 연락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 알아보니까 그중에 사부인이 있었습니다. 점점 퍼즐이 맞춰가는 느낌이 들면서 사부인을 한 번 더 만나서 얘기를 해보기로 했는데요. 연락이 안 닿으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유서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바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잘 지내셨어요? 전 그동안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서로 경찰서에서 얼굴 붉히는 것보단 개인적으로 합의를 보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었죠. 사부인과 저희와 합의를 보다니 무슨 말씀이시죠? 그동안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우리 아이가 어떤 이런 선택까지 할 수 있었겠어요. 억울하게 죽은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이런 것뿐이네요. 제가 남은 아들에겐 죄를 묻지 않겠습니다. 5억으로 합의하시지요. 듣자 하니까 못 들어주겠네. 야, 네가 그런 말 할 처지가 되니? 딸 앞세워서 장사나 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억울할 테니 합의금을 달라고? 내가 알기론 네가 업소에 팔아 넘기면서 받은 돈만 해도 몇 천은 될 텐데.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전 그런 적 없는데. 지금 제가 현지를 업소에 보냈단 말씀인가요? 네가 그동안 현지와 연결해줬던 사람들 연락처, 업소 정보 다 핸드폰에 남겨놓고 있던데 난 이거 들고 경찰서 갈 거야. 내 며느리가 그렇게 세상 등진 것을 이대로 가만두고 볼 수가 없어. 사부인, 지금 흥분하신 것 같은데 잠시 얘기라도 좀 하시죠. 그런 내용이 있었나요? 어디에요? 당황하는 사부인을 보니 전 바로 알 수 있었어요. 그대로 폭탄 선언을 하고 나와서 아들과 함께 사부인에 대한 고소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법조인의 조언을 구해보니 다행히 성립이 되는 게 있어서 진행을 해볼 수 있었어요. 조금이라도 일찍 알았다면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마음이 안 좋지만 지금이라도 좀 위로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저처럼 지금 이런 내용에 대해 혼란스럽게 느끼실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현지가 업소에서 일을 하게 됐던 건 본인의 엄마 때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업소에서 엄마라는 사람이 자리를 잡고 있으니 쉽게 그만두기도 힘들었을 거고 집이 힘드니까 더 어려웠겠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고 현지가 그동안 감당했을 상처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게다가 아주머니라는 사람이 본인을 보듬어 줄 줄 알았지만 나중엔 본인의 엄마처럼 포주 행실을 하는 사람이 놔주지 않으니 더 마음이 복잡했죠. 그 뒤로 전 법조인의 조언을 토대로 사부인을 고소할 수 있었고요. 아들과 며느리는 세상에 없지만 제 나름대로 해야 할 도리는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도 힘들겠지만 이 일이 잘 풀리는 것 또한 며느리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엄마,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 몰랐는데 현재는 혼자서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까요? 너무 늦게 알아줘서 미안한 마음뿐이구나. 너도 너무 죄책감 가지지 말고 마지막까지 현지 위해서 노력해보자꾸나. 세상을 등지기까지 얼마나 오랜 고민을 했을까 싶기도 하고 아직 명랑했던 그 아이를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리는 것 같아요. 살 날이 더 많은데 시어미를 두고 먼저 가다니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동안 압박을 받았을 부분을 생각하면 첫째를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엄마라고 하는 그 사람도 마찬가지였고요. 아들도 이런 부분을 미리 알았더라면 본인이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마음이 안 좋다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부모의 마음이 찢어집니다. 정말 드라마 같은 일들이 저에게 일어나면서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첫째가 연애를 할 때 말을 안 하고 있었던 이유가 현지와 만나고 있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를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잘못된 관계였다는 걸 며느리는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려고 했던 것이었고 또 그 과정에서 본인을 놔주지 않으니 혼자서 갈팡질팡했을 것 같네요. 엄마라는 사람에게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과 정리가 되지 않는 아주버님 본인이 어떻게 계속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싶었겠죠. 처음엔 결혼도 하고 아이도 있는데 어떻게 업소에 나갈까 싶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아들이 잠이 든 사이에 나가는 일이 많았고 둘째는 형을 만나러 가는 줄 알고 돌아오면 계속 이럴 바엔 이혼이라도 하고 나가라고 했다네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혼은 아닌 것 같다며 본인이 정리하겠다고 말을 했다는데 이후 달라지는 건 없었다고 합니다. 아마 그 시간에 업소에 나가 일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들이 눈치를 챌 수 없었던 게 일어났을 때마다 멀쩡한 모습으로 있었고 술 냄새나 담배 냄새가 나는 것도 아니라서 더 알기 어려웠다고 해요. 그래서 데이트를 하는 줄로만 알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형도 믿고 와이프도 믿었던 결과가 이런 결과라니 여기서 가장 힘든 사람은 둘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동안 형도 믿고 와이프도 믿었던 결과가 이런 결과라니 여기서 가장 힘든 사람은 둘째가 아닐까 싶어요. 저도 충격적이었지만 나중엔 사부인까지 가담한 일이었으니 계속 마음이 안 좋을 것 같네요. 앞으로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직도 아들이 폐인처럼 살고 있어서 더 걱정입니다. 본인의 아들 때문에라도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하지만 갈수록 야위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부모로서 제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싶어요. 하지만 이런 얘기를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할 수 있겠어요. 저도 답답한 마음의 사연을 보내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다행인 건 사부인이 마땅한 벌을 받았다는 것과 지금이라도 알아서 며느리에게 미안함을 표하며 저희 아들을 절대 용서하지 말라고 기도해요. 둘째도 요즘에도 마찬가지로 폐인처럼 지내고 있긴 하지만 그 충격이 얼마나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괜찮아지라고 하는 것도 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본인이 애지중지하던 아들이 본인의 피가 아니라는 것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에요. 본인의 와이프와 바람이 나서 세상을 등진 형을 닮았다는 것도 그렇지만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이는 제가 키우겠다고 했는데 둘째는 애는 죄가 없다며 본인의 아들로 잘 키우겠다고 하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누구를 탓할 수가 없는 사실에 그게 더 답답하다고 느껴지게 되는데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게 흔하지 않고 또 주변에 말하기도 어려워서 혼자 끙끙거려 할 때가 많았어요. 생각도 못했던 며느리의 선택과 아들도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이 되다 보니 한동안은 정말 저도 폐인처럼 살았지만 둘째를 붙들기 위해서 정신적으로 버텼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프로그램을 알게 돼서 조금이나마 제가 잘 보내면서 마음을 털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부모라고 해서 다 잘해주는 부모만 있는 것도 아니고 불륜 상대가 아주버님이라면 충격적인 사실은 변하지 않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지만 그 끝이 이런 것이라면 시작도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훈련을 했던 제 아들과 며느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처음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다면 좋았겠지만 지금은 둘째라도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요. 하지만 이 마음이 드는 동시에 죄책감이 들기도 해서 괴로워요. 세상엔 가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한다는데 저에겐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저에게 잘했던 며느리라서 그런지 더 생각이 나는 것도 있고요. 지금은 아직도 그리워하며 살고 있는 제 아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지만 충분한 시간을 주려고 해요. 복잡하고 뒤죽박죽인 내용이라 많은 분들이 싫은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늙은 노모가 적은 글이니 너그러이 봐주시고 이런 일들도 있구나 편하게 들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